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렇게 영어로는 SEM이라고 표시를 하죠. 이 구조방정식 모형이 많은 논문에서 최근에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왜 구조방정식 모형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아주 단편적인 그 인과관계 모형을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단편적인 관계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굉장히 단편적인 관계. 원인을 X로 놓고 결과를 Y로 놓고 요거를 회귀식으로 1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원인이 하나일 때 단순회귀 분석이다. X를 말하는 거죠. 원인이 여러 개일 때, X가 여러 개일 때 다중회귀 분석이다. 그거를 또 무슨 위계적 회귀 분석이다, 단계적 투입 방식이다, 전진 투입 방식이다, 후진 투입 방식이다, 등등. 그리고 또 로직 변환을 통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다, 다양한 분석을 합니다. 그거를 또 이런 단순회귀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몇 번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매개 효과 분석이다, 조절 효과 분석이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단편적인 원인과 결과가 한 모형 안에서,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죠. 한 모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 모형 안에서 이런 원인과 결과가 몇 개가 모여 있는 거죠. 복수의 원인과 결과들이 한 모형 안에서 모여 있다면,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냐면요. 자, X가 Y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 Y가 다시 X로 둔갑을 해서 다른 Y한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이 X가 또 이 Y한테 영향을 미쳐요. 적어도 어떤 연립방정식 2개, 3개 이상이 1차 방정식 2개, 3개 이상이 모여서 한 모형 안에서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진다면, 우리는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과 연립방정식, 벌써 푸는 방식이 달라져요. 1차 방정식은 우리가 해를 하나밖에 구할 수가 없겠지만, 연립방정식은 많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그 해를 찾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어떤 확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이라고 하니까, 확률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굳이 비교하자면 우도, 가장 높다 최대 해서 최대 우도법 이렇게 되겠죠. 최대 우도법으로 푼다. 그래서 최대를 영어로 하면 맥시멈, 우도가 라이클리후드 해서 ML이라고 하죠. ML. 자, 그런데 이제 1차 방정식은 조금 달라요. 1차 방정식은 이 XY에 1차 함수적인 선형 관계의 라인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라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점들, 이게 분포가 되겠죠. 어떤 산점도 같은 것들인데, 이 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짧은, 가장
가장 작은 가작 이상한가요? 가장 작은, 그러니까 이제 최소가 되겠죠. 가장 작은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이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 가장 작은 거리, 이 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작은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어떤 통계적인 뭐 표현이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자, 이 범위가 뭐 요 주변에도 막 있어요. 뭐 요 주변에도 막 있는데, 모든 점들의 한 95% 정도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1로 기준을 잡으면 0.95가 되겠죠. 그럼 이제 1보다 작은 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를 제곱하면 더 작아져요. 그래서 제곱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회귀 분석은 최소 제곱법을 쓰는 겁니다. 최소 자승법이라고도 하죠. 제곱을 한자로 자승이라고 하니까 최소 자승법. 그래서 해를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립방정식을 통한 해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관계란 말이죠. 요거는 굉장히 이 변수들이 보세요. 복잡하잖아요. 벌써 복잡해졌잖아요. 이 변인들의 굉장히 구조적 관계를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적 관계를 푸는 것이 바로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죠. 우리가 컴퓨터가 언제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말하는 컴퓨터는 퍼스널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도 됐습니까? 윈도우 95가 1995년에 나왔죠. 윈도우 95가. 그러면 윈도우 95가 95년에 나왔으면 제가 대학원을 들어간 게 97년이니까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제가 있던 하숙집에 컴퓨터가 제 방에 딱 한 대 있었거든요. 아마 그 동네 통틀어도 컴퓨터가 아마 제 방에 딱 한 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하숙을 안암동에서 했는데, 안암동에서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 선 후배들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선 후배들까지 제 방으로 와서 리포트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그냥 글로 적어내든가, 원고지 같은데 아니면 글로 적어내든가, 아니면 이제 그냥 타이핑 해가지고 타자기로 이렇게 리포트를 내던 시절이었죠. 아니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컴퓨터실이 있었어요. 그 컴퓨터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좀 끄적끄적 하든가 뭐 이렇게 했었죠. 다시 말해서 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별로 보급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논문을 쓰더라도 어떤 그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넘어오면서 제가 노트북을 언제 샀더라? 2000년에 샀나봐요. 2000년에 샀나? 1999년에 샀나? 그때 현대에서 현대 무슨 노트북이 나왔었는데 엄청나게 무겁고 큰 노트북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쯤 해서 이제 노트북이라는 게 한 1000명당 한 꼴, 10,000명당 한 꼴, 뭐 그 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점점 와가지고 2010년이 되면 거의 이거는 장난 아니죠. 지금 현재 와서는 더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달과 분석력의 발달은 거의 비례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그동안 검증하고 싶었던 수많은 가설들이 검증이 되는 거죠. 어떤 그 중에 대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그 중에 대부분은 이런 단편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단편적인 것들이 다 가설이 대부분이 검증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편적인 것들을 또 검증하자니 연구 가설의 표절이 될 수도 있고 학술적 가치도 별로 없고 이제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관계들이 연립을 한 모양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된 거죠. 이제 앞으로 논문 쓰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모형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형들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발달을 하겠죠.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왜 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논문을 쓰실 때 구조방정식 모형을 많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구조방정식 모형이 워낙 구조적이고 복잡하다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어렵냐면 이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그런 연립방정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 있죠. 우리가 그 학교를 다닐 때 방정식의 수학 문제를 푸는 거하고 정말 많은 데이터를 어떤 방정식의 형태로 다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구조방정식 모형을 모형으로 선택하는 것도 어려워요. 선택하고 그거를 검증을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검증을 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 이론을 너무 많이 알아도 이 이론을 정말 많이 알아도 경험이 부족해서 검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지만 이론이 부족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적정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라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연구가설 검증의 분석 기법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원활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풀 수는 없잖아.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하나 정도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기계처럼 막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하나만 거의 달인이 되면 나머지 소프트웨어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아이콘 위치만 좀 다를 뿐이고 그 소프트웨어들이 가지는 좀 특징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30분이면 금방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잘 다루는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다른 소프트웨어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좀 해주세요 할 때 별로 겁을 안 먹어요. 왜냐면 대충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어떤 카테고리 배치가 좀 다르다, 아이콘 배치가 좀 다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마다 약간 그 요구하는 조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인터넷 검색하거나 책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달라진다고 해서 분석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른 이 소프트웨어도 할 수 있고 저 소프트웨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번 첫 시간에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그냥
유행이니까 한다?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단편적인 것들이 검증이 다 돼버렸다는 거죠. 왜? 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달을 하면서 분석력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단편적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선행연구조사를 해서 추론에 의해서 조금 복잡한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방식 모형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목적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구조방식 모형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조방식 모형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모형을 설정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약간의 이론을 겸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